한국 경제는 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연간 실질 GDP 성장률은 1.0%였고 2025년 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0.2%로 수정 집계됐습니다. 겉으로는 수출이 버티고 있지만 안쪽에서는 내수와 체감이 약해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분명 돈은 도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더 팍팍해졌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숫자와 구조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경제는 돌아도 그 돈이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보면 완전히 멈춘 상태는 아닙니다. OECD는 2026년 한국 성장률을 2.1%, IMF는 1.8%로 보고 있습니다. KDI도 2026년 성장률을 1.8에서 1.9% 수준으로 봤습니다. 즉, 나라 전체 경제가 아예 서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장의 내용입니다. 한국은행과 로이터 보도를 함께 보면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가 버티는 반면 국내 수요는 약했고 특히 건설 투자와 재량 소비가 부진했습니다. 즉, 바깥에서 버는 돈은 있는데 안쪽 생활은 그만큼 좋아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 전체 숫자와 개인이 느끼는 체감 사이에 이미 간격이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돈이 생활로 들어오기 전에 자산과 금융으로 먼저 몰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아주 익숙한 구조입니다. 경기 둔화가 오면 정책은 보통 두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금리와 유동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산시장 안정입니다. 문제는 시중에 풀린 돈이 항상 임금으로 바로 가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 그 돈은 주식, 부동산, 대출 시장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왜 나는 더 힘든가를 느끼게 됩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2026년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 문구가 아예 부동산 시장으로부터 금융의 디커플링이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그동안 한국의 돈 흐름이 실물보다 부동산과 가계부채에 더 깊게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체감 악화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향이 생활과 다르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주거비가 너무 오래 너무 크게 체감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체감 경제를 말할 때 주거비를 빼면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6년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216%,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0.38%였습니다. 전세가 계속 오르면 결국 월세 전환 압력과 보증금 부담이 같이 커집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고정비 압박은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됐느냐입니다. 이건 집값이 올랐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공급 제약, 규제 중심 접근, 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그리고 정책 신호의 반복적 혼선이 겹치면서 가격 기대를 자극해왔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2026년에도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가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주거비 문제는 정책이 건드린 기대 심리와 공급 구조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이유, 생활비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감 경제를 무너뜨리는 건 대개 큰 한 방이 아니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3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와 한국은행 자료를 같이 보면 같은 시기 수입 물가는 전년 대비 18.4% 올랐고 특히 원유 가격 급등의 영향이 컸습니다. 정부가 유류 가격 상한을 통해 일부를 눌렀지만 밖에서 들어오는 비용 압력 자체가 커졌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앞으로도 생활 물가 압력이 언제든 다시 체감으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환율과 국제 유가가 흔들리면 장바구니와 공과금이 늦게라도 반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에서 말하는 물가와 내가 느끼는 물가가 다르다고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 환율과 금리,
그리고 부채 부담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 4월 10일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했습니다. 물가는 목표 근처지만 금융 안정 리스크가 남아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금리를 마구 내리기도 어렵고 높게 유지하면 가계부담도 남는 애매한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환율까지 겹칩니다. 한국은행 블로그와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원화 약세는 2022년 이후 이어진 미국과의 금리 성장 격차, 국내 자산 수익률 문제, 해외 투자 확대, 최근에는 중동발 충격까지 겹치며 더 흔들렸습니다. 4월 중 한때 원달러 환율은 1,5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이 약하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금리를 내리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계부채가 여전히 매우 높은 경제입니다. 정부는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1.5%로 제시하며 관리 강화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한국 경제가 소비를 풀어주고 싶어도 부채 때문에 쉽게 풀 수 없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게 단순한 경기 문제인가 아니면 구조 문제인가? 여기서 핵심은 경기가 나쁘다로 끝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은 모든 수치가 붕괴를 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수출은 버티고 있고 성장률 전망도 플러스입니다. 한국은행과 KDI도 기본 시나리오 자체를 전면적 위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나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는 생산이 완전히 멈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 자산의 흐름, 비용의 흐름이 생활과 어긋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버티는데 내수는 약하고 GDP는 플러스인데 생활비는 오르고 시중돈은 도는데 내 통장은 가벼워지는 구조. 이게 지금 한국 체감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 방향은 수출과 자산 쪽으로 더 강하게 기울어 있고 생활은 주거비와 물가와 부채에 더 오래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말 버티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하나의 숫자로 설명되는 상태가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체감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의 방향입니다.